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문명의 발생 과정과 함께 세계 4대 문명을 지도상의 위치들과 함께 파악을 해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4대 문명들을 각각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BC 3500년경. 요 BC라고 하는 말은 이제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Before Christ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연도를 셀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0으로 삼아가지고 요거를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나오는데, BC라고 하는 말은 기원전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즉 기원전 3500년경에 만들어졌고, 어디에서 만들어졌냐? 그렇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었죠.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도를 보면서 배웠었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서 만들어진 문명이다. 이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수메르인들이었어요. 수메르인들. 이 수메르인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농사 짓고 열심히 살면서 그걸 바탕으로 도시와 국가를 건설해 가면서, 그렇죠, 훨씬 더 발달된 문명, 발달된 사회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또한 요 수메르인이 만들어낸 이러한 국가들에는 당연히 지배자 왕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이제 왕은 신의 어떤 대리자, 한마디로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왕이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력, 국가의 거의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그러한 절대적인 지배자였어요. 그러한 정치를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신권 정치라고 해요. 신권 정치. 신의 선택, 어떤 신의 대리, 이런 걸 받은 요러한 지배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를 우리가 신권 정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우리가 지형상으로 봤을 때는 개방적 지형이다. 개방적 지형.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개방적 지형이다.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뭐 저번 시간에 지도상으로도 봤었지만 뭐 여기서도 지도를 한번 조금 살짝 살포시 그려보면은 요렇게 뭐 지중해가 있으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뭐 아라비아 반도도 있고, 요렇게 하면은 요쪽에 이집트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여기 요런 쪽에 이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넓은 땅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즉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지역, 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요 지역은 주변에 엄청 높은 막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주변에 사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막 누군가 접근을 못할 정도의 엄청 위험한 험난한 지형이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누구나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 지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개방적 지형이 우리가 옆에 보이는 이 현세적인 세계관과 조금 연관이 있는데, 어떻게 연관이 있냐라고 하면은, 개방적 지형이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렇죠, 적이 침투하기가 좋아요. 적들이, 한마디로 사람이 왔다 갔다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적들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해오기가 굉장히 쉬운 지역이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여기는 강력,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큰 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잘 되고 또 사람도 많이 살고 있고, 굉장히 탐나는 곳이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적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야. 잘 먹고 잘 살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탐나는 지역인데, 또 주변에, 그렇죠, 주변에 여기를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지형인 것도 아니고 개방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적들의 침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의 침입이 자주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현실, 지금 당장 지금 이 현실이 중요하다라고 소리요. 내가 지금 맨날 이제 저기 언제 채집할까 굉장히 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 무슨 사후 세계까지 생각하겠어요? 지금 당장 오늘 하루 현세 현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을 중요시 여기는 현세적인 세계관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여러 가지 우리가 또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다신교를 믿고, 즉 믿는 신이 여러 가지다라는 소리예요. 다신교 다 많았다라고 해서 이들이 요 지역에서 요 문명에서 믿고 있는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이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을 만들었고, 또한 여기서 사용하던 문자는 이제 쐐기 문자라고 해요. 쐐기 문자. 쐐기 문자라고 하는 것은 쐐기라고 해서 뭐 요렇게 뾰족하게, 요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쐐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쐐기들을 활용을 해서 문자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쐐기 문자라고 해요. 쐐기 문자. 요거를 이제 문자로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는 태음력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태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 지금의 음력이 음력. 지금 우리가 달력을 보면 이제 달력이 보통 이제 양력을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양력. 즉,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그렇죠. 달력을 계산해서 달력이 쭈루루 이렇게 날짜가 만들어져 있고, 그 밑에 보면 막 작은 글씨로 돼가지고 음력, 이렇게 작은 글씨로 돼 있죠. 음력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옛날, 요즘 너네 이렇게 또래 친구들, 요즘의 어린 친구들은 대부분이다. 뭐 선생님 나이 때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양력을 보통 생일로 하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조금 음력으로 생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이제 태양의 기준으로 천체, 뭐 날짜, 그 다음에 월, 연도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그게 양력인 거고, 요거를 이제 달의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게 바로 음력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달의 기준으로 음력을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60진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60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60이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60이. 지금 우리가 이제 숫자를 계산할 때는 1, 2, 3, 4, 5, 6, 7, 8, 9, 10 하고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10진법이라고 하죠. 10진법. 근데 60진법은 60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시간이죠. 시간. 60초가 1분이 되는 거고, 60분이 1시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60을 하나의 단위로서 계산하는 거 우리가 60진법이라고 하고, 또한 여기서는 뭐 점성술이라고 하는 게 발달했다라고 하는데, 점성술은 말 그대로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막 그 별의 움직임, 막 달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을 치는 걸 점성술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뭐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특징들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등장을 하는 유명한 왕국이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이 돼요. 바빌로니아 왕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등장을 하는 바빌로니아 왕국. 이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이 바로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을 하면서 굉장히 크고 강하고 발달된 왕국으로 발전을 시키게 돼요. 이 함무라비 왕이 바로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하는 그러한 인물, 그러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요 함무라비 왕이 또 법전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 되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 요거는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왕이 만든. 이렇게 바빌로니아 왕국이 세워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함무라비 왕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을 하면서 왕국이 엄청나게 강하고 발전되게 되잖아요. 영토도 넓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 즉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 지금 우리나라도 봤을 때 이 나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그렇지,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통치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잖아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혼란하겠죠. 어떤 기준과 질서가 없으니까 막 지들 마음대로 살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나라를 조금 더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함무라비 왕은 법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함무라비 법전. 이 함무라비 법전은 이제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알려져요.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새겨진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법들은, 그렇죠,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어떤 관습이나 풍습처럼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딱 글자에 새겨놨다라는 걸 우리가 성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하면서, 이 함무라비 법전의 이제 특징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바로 첫 번째로는 복수주의가 있어요. 복수주의. 이 함무라비 법전의 간략한 내용들이 교과서 23페이지 아래쪽 탐구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뭐 196조 보면은 남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그의 눈도 상하게 한다. 요런 것처럼 보통 이제 이에는 이,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즉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남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자기 눈도 상하게 된다는 거. 즉 복수주의를 표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신분에 대한 차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신분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 이것도 뭐 그 밑에 198조나 205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뭐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렸으면 그의 귀를 잘라버린다. 노예만 피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귀족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은화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차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차별적으로. 귀족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하면은 평민이 귀족의 눈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만 지불하면 된다. 이렇게 조금 차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함무라비 법전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처럼 복수주의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신분 차별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렇게 이제 잘 나가던 바빌로니아 왕국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당시 이제 철로 된 굉장히 강하고 단단한 요 철제 무기를 활용하던 히타이트인들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요 지역에서는 이제 뭐 히타이트인이라던가 아니면 그 이후에도 뭐 페르시아라던가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사라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펼치게 된다는 것.